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자크 루소, 그의 교육 철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분이 18세기 사상가인데 현대 교육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이 구절, 만물은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넘어오면 타락한다. 와, 이거 정말 강렬하죠. 그렇죠. 루소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입니다. 인간 본성은 원래 선한데 사회가 이걸 망친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그의 교육 목표는 사회에 때를 묻히지 않은 그런 자연인을 키우는 것이었고요. 이게 그의 대표작 에밀에 잘 나타나 있다고요? 오늘 그 핵심부터 시작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속도감 있게 한번 파헤쳐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소는 뭐랄까 계몽주의 시대 사람이긴 한데요. 단순한 합리주의를 넘어서 감정이나 자연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낭만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그의 교육 철학은 결국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연적 선이라는 거군요. 네, 인간은 원래 선한데 사회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 목표는 자연인을 키우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자연인이라는 게 뭐 문명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성과 덕, 그리고 자율성을 갖춰서 사회의 어떤 부패나 악습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내적인 힘, 이걸 기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준비를 시키는 거네요. 약간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상당히 역설적인 면이 있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담긴 책이 바로 에밀이고요. 네, 맞습니다. 가상의 아이, 에밀을 키우는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 초기 교육, 12살까지의 소극적 교육이라는 게 좀 독특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소극적 교육.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뭐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식을 막 직접 주입하기보다는 아이를 악덕이나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죠. 아하, 보호하고 환경을 조성한다. 네. 그래서 책 읽기보다는 자연과의 상호작용, 뭐 놀이, 간단한 노동,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하고요. 네네.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른이 막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한 자연적 결과를 직접 느끼게 해서 깨닫게 하는 방식을 강조했죠. 아, 자연적 결과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창문을 깼다면 벌로 혼내는 대신 추운 방에서 지내게 하면서 창문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죠. 오,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좀 엄격한 면도 있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어서야 딱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요? 로빈슨 크루소. 맞아요. 그 전까지는 독서 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로빈슨 크루소였을까요? 자립심,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그 책을 통해 배우길 바랐던 거죠. 아, 그래서 독서보다는 목공 같은 실용 기술이나 체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네, 그렇죠.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발달을 중시했습니다. 근데 루소 사상의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이 바로 에밀 오건에 나오는 여성 교육관이죠. 소피의 교육이요. 소피오, 에밀의 바우자감으로 설정된 인물이죠? 네. 근데 이 소피의 교육은 에밀의 교육과는 뭐랄까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여성은 남성을 기쁘게 하고 가사를 잘 돌보는 역할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 시대 기준으로도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네.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자연스러운 교육 원칙이 여성에게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 셈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자연이라는 기준이 남성 중심적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육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죠. 가정교사가 아이 환경을 너무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인위적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고요. 교사 한 명이 아이 한 명에게만 전념하는 모델이요? 그렇죠. 1:1 교육 모델은 일반적인 공교육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영향력은 정말 막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동을 그냥 작은 어른으로 취급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고유한 발달 단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전환점이거든요. 아, 아동관 자체를 바꿨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루소의 관점 전환은 이후에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이라든지 또 현대의 구성주의, 학생 중심 학습, 전인 교육 이런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루소는 아동 중심 교육이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던졌지만 한편으로는 좀 비현실적인 면도 있고 특히 여성관 같은 시대적 한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가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진정한 학습과 도덕성을 갖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이 고민 자체는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유효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루소의 교육 철학을 함께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루소가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딱 본다면 과연 어떤 점을 가장 칭찬하고 또 어떤 점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